자, 안녕하세요. 북스너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5대 19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등장한 시기가 5대 19기거든요. 그래서 5대 19는 50년 동안 지속이 됐고, 그 후에 송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당하고 송나라 넘어가기 전에 이제 가도기 시기로서 5대 19가 있었고, 자, 5대 19는 건국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 절도사 출신이죠. 그래서 5대는 이제 강북에 있었던 5개 나라를 말하고요. 19군 그 강남을 중심으로 한 10개 국가를 얘기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하북 지역에 있었던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19개 속해도 강남은 있었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이제 그 5대 19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7페이지 보세요. 동계. 자, 8세기 중엽에 일어난 이 안산의 난은 종래 흔히 있었던 농민 반란의 성격과는 다른 중국사의 커다란 변혁을 가져다준 혁명적인 전략이었다. 그러나 안산의 난을 분수령을 하여 정치적으로는 절도사에 의한 군벌 체제가 등장하고 사회적으로는 귀족계층이 무너지면서 다음에 오는 송대 사대부사의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 이와 어울려 대의적으로는 지금까지 당의 김일 정책에서 눌려 지냈던 북방민족이 민족적 자각과 함께 민족의 발전을 이룩하여 정보 강조로 응빙하는 기틀을 여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자, 안산의 난 이후에 당이 망하기까지 약 150년 동안 지방 분권적 절도사의 체제가 성립된 시기였고, 강희망하고 호양이 일어나는 970년부터 송이 건국되는 960년까지 53년간 5대는 5대 19기라고 한다. 자, 이 시기에는 당말의 절도사 체제가 당제국을 멸하고 지방 분권적 독립국가 체제로 분열된 시대다. 자, 그런데 이 군벌 정권은 강력한 무력을 행사했으나 지방에 있는 절도사 세력들의 할거하고 왕조가 오래 집행하지 못하고 흥왕이 되풀이되는데, 중앙에서는 그게 이제 후장, 후진, 후주 5개 왕조가 교체되었고요. 지방에서는 19기 이제 분리됐는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죠. 그래갖고 뭐 19기 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뭐 대표적인 나라들을 보면 오나라, 남당, 오월, 성남, 초, 남한 등등등 있고, 북한도 있어요. 오늘날 로스 코리아가 아니라 이 북한은 이거는 이제 그 하북 지역에 그 당시 세워졌던 그 왕조야. 그러니까 일종의 거란의 괴뢰 정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좀 세력이 좀 제일 컸던 그 세력이 남당이라는 세력이에요. 남당. 남당. 이 남당은 오늘날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강남 하주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권성, 절강성, 강소성 일대에 있었던 그 세력인데, 거의 지금 딱 보면 경제적 노른자 땅을 이제 장악했던 세력이죠. 네, 남당이 제일 그 식국 중에 제일 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5대 19가 나오는데, 보통 정치가들은 되게 보면 이제 5대를 중앙 정권으로 봐요. 호양, 후당, 후진, 호양, 후주. 네. 왜냐면 이런 정권들이 이제 당을 이어받았고, 나중에 후주 같은 경우에는 그 후주의 조광유가 절대 조광유가 송나라를 결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개 왕조를 되게 보면 정통 왕조로 봐요. 정통는 중앙 정권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 또 볼게요. 자, 당월 5대에는 중국 역사상 가장 격변의 시기로 사회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회 변화를 가지고 고대 종말 혹은 중세 끝이라는 시대 구분하면서 당송 변혁기로 평가하고 있다. 자, 요거는 시대 구분 논쟁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되게 이제 그 일본에서도 중국사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제가 이제 중국을 침략할 때 중국에 대한 지역학 연구가 발달됐어요. 그러면서 2개 학파가 형성되는데, 이게 무슨 학파냐면
경도학파하고 이 동경학파야. 얘네들이 논쟁을 벌여. 예. 그래갖고 이 경도학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이 5대 식국에서 이렇게쯤 뭐 해갖고 요쪽 그 전에는 당나라 때는 고대로 보고요. 아니 그 중세도 보고 그리고 그 뒤에 송나라 때는 근세도 봐요. 음. 여기 근세라는 용어는 이제 경도학파에서 처음 만들었죠. 우리도 이제 쓰고 있는데 근대와 중세 중간이라는 뜻이야. 예. 그래갖고 좀 더 약간 그 중국의 사회 발전을 좀 더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죠. 예, 진보적으로. 근데 이 동경학파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워지나 또. 예. 자, 동경학파는 이 5대 식국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당나라 때까지는 고대인데, 그다음에 송나라 때까지는 중세로 이렇게 봐요. 좀 한 템포 느리죠. 네, 그래갖고 이 5대 식국은 그 당시 이제 그 경도학파 입장 볼 때는 중세에서 근세를 넘어온 가독이고, 그다음에 동경학파 입장 볼 때는 고대에서 중세를 넘어온 가독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야. 자, 하여튼 이 둘 간의 그 5대 식국과 이런 이제 당송에 대한 어떤 시대적 관점을 보는 그 논쟁이 당송병역기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일본 학계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져요. 그래갖고 이제 그 동계라든지 강제중국사에서 그 내용들이 되게 많아. 예. 근데 이 당성명학계 관련된 내용들은 예전에 기초에 잠깐 언급됐을 뿐이지 내용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명말 총초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자, 명말 총초는 자본주의 맹아론이라고 하는 식이잖아요. 내재적 발전론에 각해서 우리나라 조선 후기하고 비슷해요. 여기를 강조해. 여기에서 좀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그건 뭐냐면 요거는 일본 학계 논쟁인데 뒤에 이제 나온 명말 총추의 자본주의 맹아론은 주로 중국 학계에서 논의했던 거야. 대륙 학계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최근에는 이제 일본에 가서 중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대개 뭐 중국에 가서 중국사를 공부를 하죠. 아, 그래갖고 이제 그 교수들이 그런 문제들 많이 내기 때문에 요 경동학파하고 중도 그 동경학파 관련된 문제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도 이제 동계에 있다 보니까 낼 가능성은 좀 있겠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이제 동계 읽어가면서 좀 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런 획기적인 변화는 먼저 사회 지배층 계층에서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사회는 후한 이래에 발전 호족이 위진 남북조 시대의 문벌 귀족으로 발전했고 다시 당의 관료 귀족으로 그 세력을 유지해 나갔다. 그래서 후한 초기부터 안사의 날까지 약 700년 동안 중국 사회를 지배했던 건 호족 내지 분벌 귀족들이다. 이들은 거의 뭐 동일한 세력으로 보시면 돼요. 호족이 중앙에 와서 문벌 귀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안사의 날 이후 사회 불안을 편성해 새로운 출연한 실력자는 절도사인데 이들은 종래 문벌 귀족을 지치고 군사를 배경으로 지방에 군립하면서 반독립적 세력을 가지고 문벌 귀족세를 제거하니 이로써 문벌 귀족세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다. 자, 이때 이제 반귀족이라는 뜻은 반독립이라는 것은 독립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반자를 의미하죠. 예. 그러니까 당나라 중앙정부는 형식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독립된 왕국을 이루어졌던 그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들 군부는 정치 군사적으로 실권을 쥐고 있으면서 사회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자, 일반적으로 중앙사회 지배계층은 경제적 기반이 토지에 있어 대토지 확보는 사회 지배계층 올라오서는 필수 조건이다. 근데 당말 5대는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한 점에도 불구하고 춘추 전국시대하고 비슷해요.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발전된 시기야. 그래서 농업, 수공업, 유통구조 등 경제 발전에 따른 거쳐서 이제 중국 사회의 새로운 발전이 진행되었고 이 틈을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한 계층들이 신흥 지주 계층들이 등장해요. 자, 이들은 이제 형세우라고 하죠. 신흥 지주. 그래서 마침 이거 읽으면 이 형세우 계층이 안사에 난 이후에 갑자기 문벌 귀족이 몰려가면서 등장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떤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이게 딱딱이 수학적으로 나눠줄 수 없는 거죠. 예, 공식화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언제 때문에 안사에 난 이전부터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미 가도 정책에서 그들의 정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신흥 지주주는 상동 귀족들이 과거 시험을 보고 중화 귀족화되면서 과거를 통해서 그 빈자리를 지방에서 메꾸기 시작했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현종 때부터 이제 부각이 됐던 세력들이야. 이 세력들은. 그러면서 안사에 난 이후에 이제 학살이 됐죠. 이 세력들이. 그래서 이 형세운 세력들이 이제 나중에 그 송나라 때 각오를 통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되면 이들 뭐라고 하죠? 이 사대부라고 해요. 그래서 사대부의 기반이 됐던 그 계층이 이 형세후 계층들이에요. 예. 자, 그럼 좀 보죠. 자, 이들은 당대 귀족이 소유하고 있던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새로운 자원 체제를 개편해 나갔다. 즉 형세호는 몰락한 소작 농민들을 그들의 자원에 투입하여 지주 전후에 입각한 새로운 생산체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지배계층을 확고히 지를 다져나갔다. 자, 이로써 형세호를 축축으로 한 지주 전후제가 성립되면서 송대 사대부 서민사회의 새로운 생산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형세호 계층은 그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문자를 알고 있죠. 어느 정도 지식인 계층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계에 진출한 사람도 있었지만 앞에도 한 것처럼 중앙정계에 진출하면 과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 시험 자체가 그들에게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네. 이부시라는 존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개 보면 지방 관료나 아니 속간, 아니 리더서 활동하게 되는데 주로 5대 군벌 체제에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죠. 되게 이제 5대 그 절도사들은 군벌 그 절도사들은 문자를 잘 모르잖아요. 행정신문을 잘 모르죠. 그런데 자기가 통치한 영역을 통치하려면 행정적 실무들이 필요했던 거야. 뭐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형사 지주계층들이 뒷받침해 주는 거죠. 서포트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 5대 군벌 시대는 절도사와 협력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발전시켜 나갔고 다음 송대 문치주의 관료 체제에서 당시 과거제도를 이용해서 문신 관료를 출세하여 정치 사회적 계층으로 부상되었다. 당의 귀족 체제에서 송의 문신 관료 체제 변혁은 이 당말 5대에 거치는 동안 착실하게 진행이 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뒤에서 읽어볼게요. 자, 5대 19개 분열과 중국 사회 변화를 볼게요. 자, 당말의 이제 군벌 그 세력은 크게 세 개 지역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안사에 난 이후에 하북 삼신 지역이야. 이 중에 위박조도사가 세력이 컸고요. 그 다음에 상서, 징용, 진양, 즉 태원을 거점한 사타족, 돌보족의 후손이었던 이국적 세력이 있고, 자, 이들은 이 북방 유목민족들의 주력 부대도 형성하고 있어서 기동력이 되게 월등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항소의 반란을 수습하고 그 장단을 그대로 인수한 주정춘의 변주 군단이에요. 자, 이 변주라는 곳은 지금 어디냐면 개봉 일대요. 개봉이 예전에 이제 그 이름이 번주 또는 동경 이렇게 보였죠. 송나라 때 수도 때. 그때 이제 개봉이 왜 이제 부각이 되냐면 그 당시 개봉은 그 강북에 있지만 그 강남을 두는 하모니를 관장하는 그 수송로의 중간에 딱 있었어요. 조차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강남의 물자들을 장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하를 중심지기도 하고 운하를 통해서 들어온 강남 그 하모를 관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당나라 조정에서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주정충이 등장하고 나서 그 뭐냐면 소종을 시해하고 그 소선제로부터 양해를 이제 받죠. 그 후량을 건국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후량이 이제 뭐냐면 거기를 장악을 하게 돼요. 이 번주 군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양대 군벌들이 사타에 있는 이제 사타 군벌들, 산서 군벌들이죠. 이 산서 군벌들과
그다음에 이 번주 군벌들이 이제 대표적인 양대 군벌들인데 1차 그 사타족하고 그 번주 군벌들 싸움은 번주 군벌들이 이겼어요. 주정춘이 승리했죠. 그런데 나중에 후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이근용의 아들이었던 이종옥이 이제 뭐냐면 후당을 세우죠. 그러면서 산서군벌들이 승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후진, 후한, 후주는 대개 보면 산설군벌들의 후손들이야. 계통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이 가운데 이 주정추의 번주군단은 당의 수도 장안부근에 주둔하고 있어서 당의 조정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었다. 특히 수도 장안에 있는 간중 지방은 그 당시 강남으로 올라온 물자에 의존하여 강남 하문의 주로 운하를 통해서 장안에 수송되었는데 그 강남 하문이 주정추의 간장하고 있는 번주 운하 지방의 운하를 통과했기 때문에 장안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통과해만 장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정추의 번주 군단은 말하자면 당의 목줄을 줄이는 형태가 되었다. 따라서 당의 조정은 정치, 경제, 군사성으로 주정추의 계례에 불과했다. 당의 안사에 난 이후 한간의 바로가 극심하여 황제의 폐진이 마치 아이들의 장난처럼 잔행되었다. 따라서 시종의 아우 소종은 한간의 폐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정춘 군단을 장안으로 불러들여 거의 모든 한간을 살해했다. 이때 세력을 잡은 주정춘은 오히려 소손제는 이제 소정은 이제 시해하고 그 아들 예제를 옹립하니 그 왕위를 창탈하여 번주를 도우로 후량을 세우니 이가 후량의 태조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제는 보통 이제 마지막 보통 왕을 이제 얘기하죠. 스푼 예자. 또 이 상을 네, 그 한인 중에서는 소손제라고 해요. 소손제. 그래서 이 소손제를 양해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왕위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사타족 출신의 이근용은 그 당시 주정춘을 패배해서 자기 근거진 산서지역으로 물려나게 돼요. 예. 자, 이 당시 군벌 세력 판도를 보면 호량에 대항하고 있던 산서 지방의 이근용은 여러분 호량 태조와 싸웠으나 승부는 쉽게 나지 않았다. 그 아들 이종욱 때 호량이 이제 뭐냐면 쇠퇴하자 지금까지 호량을 지지하고 있던 하국 지방의 위박 군벌이 이종욱 쪽에 가담하자 호량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그 이후에 이제 호량의 내분이 일어나자 이 틈을 이용해서 이종욱은 위박의 대를 앞세워 가해범을 쳐들어가 후당을 멸망하고 후당을 세웠죠. 후당. 자, 그러면 이때는 후당에서 후당으로 넘어가는 그 뭐냐면 의미를 얘기하죠. 자, 후당에서 후당의 왕족 교체는 당만이의 군벌의 어떤 세력판도에서 볼 때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자, 그거는 항소의 반란 이후 항하를 사이에 두고 수십 년간 접전을 거뒀던 사타부의 산서 군벌과 항소의 장당을 재집결시켜 주정충의 하남 군벌 간의 번주 군벌 간의 적점을 막을 내리고 상서 군벌의 승리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 결과 하북 지방에 활보했던 3대 군벌, 즉 산서의 사타, 하북의 이박, 하남의 번주 군벌이 처음으로 후당에 의해서 통합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후당의 건국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나 이 3대 군벌은 외형상 통합을 되긴 하였으나 내면적으로 융합과 단결은 용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 군벌은 모두가 북방에서 중국 대륙 이주해온 돌골, 해골 등의 이민족 후손들로 북방민족의 특유의 부족장에 의해 왕위의 추대 평소에 강하여 그 군주가 사망 시 중국 사회와 달리 왕의 세습금을 인정하지 않고 보통 중국 사회에서는 이제 태자를 이제 세우죠. 태자 세우고 그 적장자를 이제 태자 세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즉위하면 되게 이제 그 사람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 사람이 무능하더라도 일단 이 관료직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유목사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도 태자를 세우긴 했지만 태자 그 의미가 별로 없어. 황제가 죽으면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정권이 무너지게 돼요. 자주 정권이 바뀐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 유품이 잔존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상당수 지배층들은 그 자기 조상들은 물론 돌고래에서 내려왔고 유목민족이지만 이미 이제 하나 됐죠. 근데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 뭐냐면 영향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5대 식국 때는. 자, 이와 함께 이제 중국의 가족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양자대를 뒀어요. 이게 당나라 때 등장해서 이제 한 건데 이게 가자 가부 관계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당나라 때 한번 저 설명했을 거예요. 그 당시 당나라 그 절도사들의 핵심 병력이 그 아준군이죠. 이 아준군들이 반란을 많이 일어나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준군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친근한 세력들을 따로 모아서 부하들 모아서 그 일종의 가자 가부 관계를 맺게 되죠.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그래서 충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식 그 문화에서 나오진 않고 유목 문화에서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이 그 뭐냐면 5대 식국에 계속 남아 있어요. 왜냐면 이들이 절대 또 세력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적장자 세습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5대는 왕위 계승 다툼이 계속되어 왕권은 불안전하고 혼란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강한 군사를 유지하면서 태조의 사망과 함께 후당도 군대 내 분열로 멸망했다. 자, 후당에 이어서 후진, 후한, 후주에까지 중앙군벌의 분열과 왕위 창탈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위에 이제 북쪽에는 이제 그 5대 식국 지도가 나오죠.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남당이라는 세력이 제일 컸다 이렇게 좀 보면 돼요. 예, 남당이라는 세력이.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북한이라는 게 있는데 북한은 호주가 있을 때 잠시 존재했던 나라야. 예, 요 나라의 계례정부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북한은 좀 5대 식국 중에 제일 오래된 나라야. 예, 오래된 나라 제일 이제 끈질기게 생존했던 나라죠. 나중에 이제 통합이 돼요.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있고 하여튼 이제 요나라 때 요나라 세력이 계례 정부였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죠. 5대 분열은 대외적으로 권한의 남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전개되었다. 권한족은 그 당시 부각되고 있었는데 이 권한족들은 유아 상류에 있었던 여러 부족도 나눴던 나라들이에요. 이들은 유목민족들이죠. 원래 당나라를 통해서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기미 정책 안에서 통제를 당하고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야율안보기가 이 당나라가 이제 분열될 때 그걸 이용해 갖고 여러 부족장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권한을 세웠죠. 요를 세운 거죠. 자, 이어 이제 만주와 바레를 멸하고 중국 북쪽에서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되었다. 자, 이 권한의 어떤 정치, 사회, 문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뒤에 정보 강조할 때 얘기할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저도 이제 5대 식국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관련된 때 관계 측면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권한은 947년에 국쿨 요도 곤치고요. 중국 내부의 5대 이제 분열 상태에 빠져 있는 걸 기하로 남친을 시작했다. 이때 이제 그 손을 잡았던 세력이 그 석경당이라는 세력이에요. 후당의 진양 졸도 석경당이 상서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 후당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군사적으로 좀 후달리니까 권한의 원조를 청한 거야. 그래서 권한의 태조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후당을 제압한 후 석경당을 제2 안치니 후진이라고 하고 고조라고 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있고 권한은 석경당에게 대가를 요구했다.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즉 후진의 보호로 삼고 세패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하북 지역의 연주, 운주 등 연운 16주를 하향받았다. 이 연운 16주는 이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나중에 이제 북송하고 요나라 간의 영토 갈등의 어떤 원인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위치를 이제 좀 보면 연운 16주가 이제 대략 여기 부분이죠. 오늘날 북경 일대다 보시면 돼요. 요 일대가 한족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지역이죠. 말년 이남인데
요 지역을 장악하면서 한족들 대거 자기 지역에 뭐냐면 통치하게 되죠. 예. 집어넣게 되죠. 자, 그 연후 16주는 후에 이제 그 송과 연나라의 어떤 국경 분쟁의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성 이남에 위치한 가기 때문에 한족들의 영토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일으켜 일종의 트라우마, 스크래치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독도하면 하나의 성노동량이나 일본하고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적인 자존심, 당연히 우리의 영토지만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된 것처럼 연운 16주는 우리가 잃어버린 고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만주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후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 한족의 어떤 영토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련된 내용은 한의중에 있어요. 그래서 한의중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연운 16주 관련된 내용을 한의중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한의중이 좀 그 연운 16주 관련된 내용은 좀 있어가지고 자 한의중 200페이지 펴보세요. 아까 침에 했던 내용이 여기 있고요. 자 후당을 멸망시킨 후당을 멸망시킨 석경도 또한 사타족 출신으로 장성대에 위치한 연운 16주의 하령과 매년 공납에 약속이 됐거로 거란의 군사 원주를 받아 후진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 원조에 관련해서 한 왕조의 흥망 이상의 의미를 갖는 사건이 연운 16주 하약이었다. 자, 이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하북과 상서에 거쳐서 대동, 북경, 천진 등의 시를 포함하고 있었다. 자, 이후 이제 400년에 거쳐서 하북의 한족에 대한 이민족 지배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권한의 연운 16주 영유는 이미 비한족 지역에 성립했던 정권이 한인 거주지에서 지배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비한족 지역에 성립된 정권 요가 그 한인들의 거주 지역까지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이제 요에 대해서 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요나라도 그 연운 16주 이전까지 뭐냐면 한인 세력들 약간 포섭됐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당에 또는 5대 19개 병증을 느끼는 한인 지식인들이나 세력들이 건너와서 만량성 건너와서 그들에게 들어간 거고 근데 이건 좀 다르죠. 만량성 이남을 완전히 그 일부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그 지역을 통치구로 삼았던 거야. 예.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다시 동기 한번 읽어보죠. 자, 이러한 권한의 강압에 대해서 후리는 차츰 권한과 약속을 파기위해서 반항적 자세를 취하자 권한의 태조는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후진을 멸하고 수도 중국의 황제가 되어 한민족의 지배를 하려고 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민족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또 지방 군벌도 이제 권한에 대항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러나게 돼요. 하여튼 그 가운데 이제 진양철도사 유진원이 병사에 추대되어 황제에 오는 후한이 돼요. 이 후한은 잠깐 존재했다가 없어져요. 일단 그래서 후한을 세우고 권한에 대항해 그 싸우니 권한의 태종은 한 발 물러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후한은 권한의 전쟁에서 이제 국력으로 소모했으나 불과 4년에 계속되다가 후주를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권한의 태종이 이제 한족 국가가 되다 보니까 한족 국가식으로 이제 이름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권한이었죠. 그래서 한족 국가 이름을 고쳤어. 권한의 이후로. 그래서 중국 애들은 대개 보면 뭘 사용해요? 주로 한 글자, 외자 글자를 쓴다고 하죠. 그래서 간습적일 수도 있고 뭐 이제 그 뭐냐 줄에 따르면 중요했다면 뭐 한자 글자가 뭐 원이라 뜰등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썼다는 의미도 있고 하여튼 외자를 많이 쓰는데 마찬가지로 국호를 바뀌면서까지 만약 중국 왕조로 바꾸려고 했지만 안 됐죠. 너무 저항이 거세서 그래서 중국 전체를 지배하지 못했어.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딱꼬치 나오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주가 건국되죠. 후주의 태조는 이제 각이에요. 각이. 이 각이는 그 예전에는 사타족 출신이었잖아요, 보통. 사타족 출신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한족 출신이야. 이 사람은. 자, 태조가 이제 그 뭐냐면 호주를 세웠고, 그리고 이 사람은 화국의 군부였지만 그 한족 출신이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각이가 이제 군부 한 그 호주를 세울 때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북한이 세워져요. 그래서 유지연의 동생이었던 유승은 진양에서 후한을 후계자를 계승한다. 앞에 그런 의미에서 상소동 중부를 장악하고 북한을 수입하죠. 북한. 자, 북한은 10국 중에 하나였지만 누구의 원조를 받았냐면 건한의 원조를 받았어. 이제 건한의 계대정부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뭐 투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이제 멸망됐지만 나중에 유일하게 이제 유일하보다 마지막으로 최후까지 남았던 나라가 북한이야. 그래서 결국 979년에 그 점령을 했는데 왜 이 북한을 늦게 점령했냐면 이 거란의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거란의 어떤 그 뭐냐면 눈치나 이런 것들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점령한 거예요. 여기는. 예. 자, 그럼 하여튼 계속 읽어볼게요. 자, 태조에 이어서 세종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 세종은 5대 식국 중에 제일 성군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송나라의 건국의 어떤 바탕이 됐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5대 영주 라고 하는 그 세종이 즉위하게 돼요. 그 통일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 통일 전쟁을 시작해갖고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중앙의 어떤 군군을 재편 강화했고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자 세종이 남아서 내정을 개혁하고요. 군사를 키워서 이제 거란의 남침을 저지하면서 남원원 양자강 하류에 있는 대국인 남당을 타결하고 남북 간의 군영을 깨고 중국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불행히도 이제 그 뭐냐면 세종이 병사였기 때문에 통일 사업은 다음 송대에 넘어갔다 이렇게 있거든요. 세종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뭐냐면 좀 약간 여기는 자세히 안 돼 있는데 한의종은 좀 여기 이 부분 자세히 돼 있어요.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자, 가계에 대해 이은 것이 양자인 시연이었는데 그는 5대 영주라고 칭해지면서 실제 통일의 기반을 다진 군주였다. 예. 세종은 통일전쟁을 시작했으나 그 과정에서 중앙군의 군군을 재편 강화되었다. 세종은 또 불교에 대한 불교 사원에 대한 탄압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폐물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산물중의 병난 중에 마지막 병난이죠. 보통 일종에서 종이라는 건 세종 때 일으켰던 그 불교 탄압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사원 소유의 전투를 국가로 해소하고 비과세 대상이었던 승리를 한속시키며 불상 등 사원에 있던 동지 품분을 해소해 군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동전을 주요에 사용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그 사원이 이제 동상들이 되게 보면 불상들이 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녹여서 이제 동전을 만들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전국선의 구할이 폐해됐다. 그러니까 폐손되었다. 그 뭐냐면 폐허로 남겼다 이런 뜻이죠. 이어 남당의 강국이었던 남당의 승리를 거두어 중요한 소금산지였던 양자강 하류 지역을 장악했으며 건한에 대한 공격 개시에 연후 16주 중 2개 주를 회복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959년 세종이 급사한 후 친위 되었던 조강이 옹립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송의 태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강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도사 출신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세종이 갑자기 죽고 나서 어린 그 황제가 등장해요. 거기다 거란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었던 이제 그 절도사들은 이제 못 믿는 거예요. 그 황제를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실력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의 이제 그 절도사 중에 인망 있고 그 좀 실력 있는 조광유를 쿠데타를 통해서 즉위시키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냐면 의도하지 않지만
황제가 됐던 사람이 조광유야. 근데 자신도 절도사였고 또 자신에게 부하 절도사를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광유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나도 언젠간 또 다른 쿠데타에 의해서 뭐냐 황제에 의해 쫓겨날 수도 있고 내가 아니라도 내 후손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신이 절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관보다는 문관을 우대시키는 이 문치주의를 이제 실시를 하죠.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한번 좀 내용을 또 읽어보죠.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은 5대 19 관련된 내용들 중인데 이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5대는 번진의 통치 구조를 확대시켜 그대로 이어받은 군벌 정권이었으며 훈양을 제한 상서 군벌 내부에 정권 교대적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정권의 세력 범위는 한정돼 있었고 지방에 활발했던 절도 세력들이 강했다. 당연히 이 시대에는 무인적 기풍이 강했지만 말단의 지배층에선 문가에 등용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신흥 세력들이 강계에 진출하게 되죠.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 능력, 실무적인 것은 뭐냐면 어느 글자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무인들은 잘 모르거든. 그러다 보니 형사계층도 있고 거기서 이제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송대 이대 사대부의 연결한 존재였다. 이들이. 19군 북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장을 중화조에 위치했는데 이것은 당 중기 이후 이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 독립정권의 존재를 가능케 할 만큼 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당나라 말기 때부터는 이제 하북의 강남의 경제력이 하북을 능가했다고 했죠. 인구나 생산력 측면에서. 현재 성경계와 상당 부분 일치하다. 자, 식국정권의 의의는 무엇보다 지역 개발이었다. 그래서 보통 5대는 중앙 정권이었지만 19건 지방 정권이었죠. 부국 강도의 정책 목표였기 때문에 농경지 개관과 수리시설 보강과 확충을 진력했다. 자, 5월의 경우에는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폐허 주변에 수리전을 개관했고 방조산업과 사업과 배수사업 등 또 각재 사업을 각재 행해 농업 생산 확충을 꾀했다. 자, 전란이 계속된 5대 정권에 비해서 비교적 이거 쓰시면 안 되는데 여기 쓰면 안 돼요. 누가 지금 계속 쓰고 계시는데 이거 쓰시면 이게 지금 뭐가 표시가 보이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또한 전란이 계속되고 5대 정권에 비해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19군 지배 영역 내에서 뛰어난 당대 문화가 계승되었다. 그래서 남단과 촉의 경우에는 촉은 이제 사천 부근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경우는 전란을 피해 도망온 당조의 귀족과 문인이 많이 유입되었으며 특히 해야 분야가 그랬는데 남단에서는 산조화와 하조도가 유명했고 강남 하당이나 하풍은 송대 해야에 이어져 촉에서는 수목화가 유명했다. 한편 문학에서는 당대 후반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운문체 사가 남단과 초에서 발달했다. 자, 이 사는 후에 이제 송나라 때 대표적인 장르가 되죠.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송은 일종의 유행 가사, 유행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송대에는 태평 어담을 필두해서 국가적 편찬사업을 해질 때 강남 출신자들이 많이 참여했다. 그만큼 5대 19대 강남이 송당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느 정도 문화적인 어떤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것은 피정복 지역에 대한 대책이라는 정치적 측면도 있지만 자, 문화적인 정통이 중원 지역에 뛰어나다는 것을 지역보다 뛰어나다는 걸 객관적 현실도 작용했다. 이렇게 했죠. 자, 이때 이제 송대 태평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송나라 태종의 명에 의해 편찬되기 시작해요. 938년에 만성대 유서다. 유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분류유자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내용들을 항목별로 이렇게 분류해놨어.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들을. 그래서 이 태평원은 유서기도 하고 그 안에 역사적 사실도 많기 때문에 또 역사적 사실에서 많이 또 언급해요. 역사적 사실 언급할 때. 한나라 이후에는 송대까지 소설, 필기, 기이한 소문, 개이한 소문을 방대히 모아놨다. 자, 인용한 책이 1600종이나 되고 그중 8화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
자유적 남아있지 않아 지금 자유적 가치가 높다. 이게 뭐냐면 인용한 책 중에 거의 80%가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어디에 실려 있는 태평어강에 많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 이전의 기록들이 없어졌잖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근데 삼국사기는 고기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전 기록을 많이 인용을 했죠. 그래서 예전 기록이 소실됐더라도 그 삼국사기를 통해서 아 이런 책들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예, 이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동계 들어가죠. 자, 여기도 이제 강남 식국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 읽은 내용들이 이제 있으니까 없는 내용들만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중에 제일 셌던 얘가 남당이고요. 그 밖에 이제 양자강 상류의 촉각, 호북의 형남, 호남의 초, 그리고 그 당시 그 강서남부의 절강지역 5월, 복건, 민, 영남의 뭐 남한 이런 게 분리됐고 하북 지역에 북한이 있었다. 다 이제 똑같이 이제 부국강을 취하면서 농업을 장려하고 경제를 키워나갔고요. 또 국내 자본의 개발에 힘을 기울였고 대외무역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각국 간의 교육은 매우 활발해져 문문의 교류가 진행되어 각국의 특산품이 생산되었다. 그래서 지방 문화가 이제 이런 식국을 통해서 발전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런 강남의 개발과 지방 문화의 발달은 다음에 오는 송대통의 경제적 뒷받침이 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송으로 넘어가죠. 송. 자, 송의 건국과 사대부 이렇게 이제 보죠. 자, 먼저 나온 게 송나라 통일의 어떤 역사적 의의가 이제 성격이 나와요. 자, 중국 역사상 분열 시대에 수습하여 통일국가를 수립한 각 왕조는 다 같이 역사적 성격이 같다. 그래서 진, 한, 수, 당, 통일제국은 뚜렷한 통일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10세기 중세에 중국을 통일한 송은 중국 통일은 종래 정치적 성격을 뛰어넘은 사회 발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송의 중국 통일은 정치적 의미에서는 분열 시대를 통일했던 의미에서 진, 한, 그 수당 시대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송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후한 시대 때 나타나기 시작한 호족세력들이 남북조 시대에 국풍간이법을 연결되면서 귀족세에 발전하여 수상 시대에 이루 완벽한 문벌 귀족이 정착했다. 자, 이런 당대 귀족은 당말 5대 절도 제재를 거치면서 몰락하였고 송대에 이르러 흔적 없이 사라졌다. 말하자면 송대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후한 이래 700년 이상 중국 사회 지배계층을 군림했던 귀족 체제를 일수하고 이에 대신해서 사대부 서민사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송대사회의 뚜렷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자, 이러한 서민사회 이후 명천시대까지 지속됐으며 송대의 역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또 볼 때 그 황제 독재제의 성격의 송대 역사성을 또 살필 수 있다. 진시황 황제 이래에 지속된 황제 독재권은 송대 그 이전 시대부터 확연히 다른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자, 송 이전의 황제 독재 권력은 제도적인 면보다는 황제 개인적 정치력에 의한 독재 권력이 행사되는 면이 강했다. 중국 역사상 독재적 전제군주를 꼽을 때 진시황제나 한무제, 소양제, 당태종을 가리키는데 이래 독재 권력은 전적으로 황제의 정치적 수완에 의미한 바가 크다. 그런데 이제 송대의 황제 독재는 제도적인 면에서 황제의 독재 체제가 성립됨을 볼 수 있다. 그게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송대의 황제 독재권은 개인이 아무리 무능해도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관료도 있죠. 그래서 각어 시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능력을 갖춘 이런 각오를 통해서 등장한 그 사대부들이 이제 이걸 뒷받침하고 있죠. 그래서 전대보다 훨씬 더 제도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황제 권력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송다 황제는 태조나 태종을 제외하고는 한무제나 당태조처럼 절대 권력을 행사한 카리스마를 가진 황제가 없었는데 송대 황제는 어려서 등극하거나 성격적 유력한 황제가 많았다. 그럼에도 송대는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외척이나 후비, 한가세에게 황제를 농단한 일이 없었는데 이것은 송대의 황제권이 제도적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송대 역사상 문치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자, 송은 이제 당말 5대 절도사 체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병제와 함께 문치주의를 채택하여
송대 문신 관료 체제의 완성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송대의 문신 관료 체제는 군사의 약화를 가져와 결국에는 정보 강조의 추전을 가능케 했다. 자, 그래서 중국 역사상 국토의 절반 그리고 전국토를 이민족이 내주게 된 것도 송 이전 시대에 볼 수 없었던 사실은 송대 문치주의에 가져온 그 송대의 특수한 역사성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이 송나라는 좀 특이하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다른 왕조보다 좀 안정돼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을 하고 있었죠. 물론 일부 이제 농민 반란도 있었긴 했지만 그 어떤 왕조에나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망하지 않은 나라인데 망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교력이 상당히 부재를 했고요. 뒤에도 나와있지만 특히 이제 군대가 약했죠. 군사력이.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 북송이나 남송이나 다 이민족에서 멸망을 하게. 자기 내부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래갖고 이제 북송 같은 경우에는 금나라 위에서 그다음에 남송은 원나라 위에서 멸망을 하게 되죠.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광우의 문체주의 정책을 볼게요. 요거는 기출 문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조광우는 이제 그 집권하는 과정에서 추대를 받았죠. 이 권한의 압력에 대해서 이제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즉위를 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즉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절도사 세력들이 나를 또 세우고 또 폐위할 수 있다. 자기 자손들을 폐위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절도사 세력들을 쳐내고요. 문신 관료들을 뭐냐면 등용했죠. 문치주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권력을 황제에 이제 뭐냐면 권력에 집중시켜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그 당시 이제 행정구역을 재편했는데 중앙제도를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여기 보면 중국의 분열 시대는 춘추 전국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 같이 장기간 계속된 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5대 19의 분열 시대는 53년 만에 송을 건국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중국 역사상 분열 시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송을 세운 태조는 호주의 전투사 출신이었죠. 그는 건안과 북한의 연합군이 남침하는 척부에 의해서 건안과 북한은 서로 연결됐다고 돼 있죠. 앞에 북한이 이제 건안의 계례 정권이니까. 자, 그래서 호주의 공제의 명을 받고 이게 어린 황제야. 되게 어린 황제인데 자 대군을 이끌고 이를 마구 나갔다. 그러나 이제 그 부하장수대에서 진교육에서 5대에 빈번하게 자격된 부하장수의 쿠데타에서 후대에 황제로 이제 추대되었고 호주의 공제로부터 성향을 받아 송을 세웠는데 이게 진교육의 정변이에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송태준 당면가제는 이 안산에 난 이후에 활보하고 있었던 절도 세력들을 누르고 전량을 항폐했던 농촌사회를 안정시켜 그 통일 대업을 완수하는 것이었어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어떤 황제 독재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이제 무인에 대신해서 문관이 국정을 담당한 문신 관료 체제를 채택하게 됐다. 자, 그 이와 같은 이 문신 관료 체제에 의해서 황제 독재 체제가 확립됐을 국제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내용이 이제 많이 겹쳐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죠. 네,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벌 귀족이 이제 없어지고 대신 무슨 사회가 되었죠? 사대부 서민 사회가 되었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측면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측면은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때 이제 직업 군인제가 이제 확립이 됐고 그리고 모든 그 군의 통수권 그 다음에 작전권 등등이 그 분리되면서 또 여기를 어디에 집중돼요? 황제가 다 통과하죠.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과거제도는 전시제도가 도입되죠. 이 전시제도 자체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이부시가 폐지돼서 전시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리 임용과 승진에도 승진에도 강제가 인사권을 강화시켜 나갔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제 보면 강남 지방 개발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하국의 생산량보다는 강남의 생산량이 제일 높았죠. 농업 생산의 비약적 발전, 그다음에 뭐 전매제도 이제 실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황제 독재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 뒷받침이 돼요. 자, 내용을 볼게요. 자, 당말 5대 이제 군벌사에 거치는 동안 황제권을 제한하고 있던 귀족 계층이 사라지고 어, 사대부 성인사회가 열렸다는 점. 다음은 군사조직면에서 당의 부병체제가 모병제로 바뀌고 직업군인제가 확립됐고요. 황제가 직속된 군군제도가 체제가 확립되었으며 군의 통수권과 작전권을 분리하면서 황제가 직접 군군을 통수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황제가 이제 그 황제권 강화에 중요한 항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걸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 통수권이나 작전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뒤에도 나오고 한의 중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보통 군대를 이제 유지하려면 군령권하고 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를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는. 군령권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국가 군대를 유지하는 어떤 지휘체계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군령권이야. 군정권은 이거는 이제 군대가 직접 지휘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걸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대에 보면 인사권 있죠. 그다음에 그 행정도 해야 되죠. 그다음 보급도 해줘야 되잖아. 그다음에 군사 편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등등을 이제 하는 서포트 해주는 것이 군정권이에요. 군정권. 그래서 군령권이나 군정권이나 황제가 그 당시에는 모두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황제가. 그리고 이제 황제는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군대 중에 군군을 장악해서 이걸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죠. 군군을. 자, 그래서 군령권과 군정권 다 황제의 위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아니 이렇게 있고, 자, 군령권은 두 개로 나눠져. 하나는 이제 통수권하고 그다음에 작전권이 있어요. 통수권은 전쟁에서 이제 지휘관이 이제 뭐냐면 그 전쟁을 나갈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휘하는 그걸 통수권이라고 하죠. 네, 통과 지휘하는. 네. 그리고 작전권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을 나갈 때 이제 작전 짜고 이제 작계를 짜고 이제 나가잖아요. 이런 걸 작전권이라고 해요. 다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군령권에 속했기 때문에 황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황제는 금군도 장악하고 있고 전 그 송나 부대 군령권, 군정권까지, 군령 밑에 있는 통수권, 작전권까지 다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문제는 황제가 아무리 유능해도 조광식 유능한 이제 군인 출신은 군대를 다 뭐냐면 통제를 할 수 있는 것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이제 뭐냐면 통제를 못하죠. 그래서 근데 그 후에 이제 황제들은 군대하고 이제 상관없이 이제 항시를 잘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제권, 그러니까 그 황제권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실무적인 업무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위임을 하냐면 추미론에게 위임을 해요. 그러니까 추미론이 실제적으로는 통수권도 하고 작전권도 하고 군정권도 해. 이 사람들이 실무적 업무를 해요. 근데 추미론을 이제 뭐냐면 무관을 둘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문관을 임명해. 네, 이렇게. 그리고 이 통수권과 작전권도 그 뭐냐면 나눠요. 네, 나눠. 말을 잘못했네. 작전권까지는 이렇게 있고. 제가 말 잘못했는데 추미호는 이제 어디를 위임받느냐면 그 작전권하고 군정권을 위임받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문관에게 줘요. 이 추미호를 장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제 통수권과 작전권이 이제 뭐냐면 각각 나눠지는데, 통수권은 누구한테? 통수권은 그 군 지휘관한테 줘요. 근데 이 군 지휘관들 되게 보면 누구냐? 문관 출신들이야. 무관도 좀 있긴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출정군들, 외적이 쳐들어올 때 대규모 군대를 끌고 나가는 그런 애들은
다 이 문관 계층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군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비슷하죠. 고려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관 출신들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총상관이죠. 뭐 김부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통수권이라든지 작전과 군정권을 맡은 추민호라든지 이게 다 문관들을 이제 뭐냐면 임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통수권하고 작전권이 분리돼 나갔죠. 예. 그래서 통수권은 문관 출신의 군 지휘관한테 주고 작전권은 추민관한테 주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지휘를 나눴냐, 두 개를. 아무리 문관 출신이라도 하나 다 갖고 있으면 또 딴마음 딴마음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면 일단 그 군 지휘관이 나가서 싸우고 있다가 뭐 작전 변경이 있으면 패반을 저희 연락을 해갖고 작전권을 이제 또 작전 변경 뭐냐면 요청하면 추민을 또 변경해갖고 내려보내는 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서 군대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상호 견제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자, 송란 한계는 군령권이나 군정권, 통수권, 작전권 다 자기한테 집중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임을 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통수권을 갖고 있지만 제가 직접 행사하지 않죠. 예. 장군이나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위임을 하잖아. 자, 마찬가지로 위임을 해요. 근데 위임을 할 때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이 독점을 하면 안 되니까 이걸 분리시켜. 통수권하고 작전권, 군정권을 이렇게 분리시키는데 추민호를 설치해가지고 작전권과 군정권을 추민호에 귀속을 시키고요. 그다음 통수권을 만들어서 그 통수권은 작전권과 분리시켜갖고 군 지휘관에게 이제 위임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견제를 시키죠. 그리고 되게 추민원이나 군 지휘관들, 통수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이제 이게 한계 입장일 때는 상당히 효율적인 제도죠. 이런 식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밑에 있는 이제 무관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 거 아니야. 문관들이 이제 뭐냐면 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관들도 군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견제를 했기 때문에 황제한테 개길 수가 없죠. 이런 구조야. 근데 이런 것들은 황제권 독재 체제는 유지할 수 있지만 이런 체제는 꼭 다른 말로 뭐야? 군의 비효율성을 나타나게 돼요. 예. 그래서 군대가 이제 뭐냐면 움직이려면 한 사람이 통수권, 작전권, 군정권을 딱 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저걸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송나라는 당나라보다 군대가 되게 많아요. 100만 명이 넘어가. 다 직업군인데요. 얘네들은 그런 100만 명에 넘는 직업군인들이 제대로 뭐 싸워보지도 않고 2만 명밖에 안 되는 뭐 소수 유목민족들 매번 깨진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군 내부의 어떤 작전권이나 통수권 이런 것들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좀 뭐 작전 변경하면 일일이 뭐냐면 또 추민에 연락하고 작전을 변경해오고, 자,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벌써 전쟁이 다 끝나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 핸드폰이 있거나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비효율성 때문에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매번 깨졌다. 이게 문치주의의 문제점이죠. 그리고 이제 문관 애들이 또 뭐 작전을 어떻게 알겠어요. 실무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군대에서는 짬밥이라고 하는데 짬밥도 없는 사람들이 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매번 군대 지휘를 잘 못하는 거야.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실 때 어떤 책은 황제권이 독점됐다는데 황제권이 뭐 군령권과 군정권 다 가지고 있다. 통수권과 작전권 다 가지고 있다는데 어떤 책 분리 견제했다 이런 말이 동시에 나오는데 이게 모순된 게 아니라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지고 있지만 그 통수권과 작전권은 위임을 해주는데 이때 위임할 때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 기간 때 위임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위임해서 견제를 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읽으면서 편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제도가 있죠. 황제 독재권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과거제도에 있어서 전시제도 시행으로 황제가 관리 선발을 직접 관여하게 되어 관리 임용과 승진에도 황제 인사권을 강화된 점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볼 때는 송대로부터 강남 지방의 개발과 산업의 비약적 발달로 농업 생산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하게 되었고, 특히 차나 소금, 술 등 생활 필수품의 전매 제도가 실시되어 그 수익이 막대한 것으로서
독재 군주의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태조는 문치주의의 중앙집권 체제도 중앙 하복 지방을 안정시킨 후 963년에 그래서 976년까지 10년에 거쳐서 당남의 10국 가운데 평남, 촉, 후촉, 남한, 남당을 차례로 점령했다. 자, 이가 태조의 이거역 기초가 다져진 그 통일 대업은 그의 동생 태종에 의해서 달성되었다. 태종이 이제 마지막 남아 있었던 북한을 점령하죠. 예. 자, 그럼 이제 송대 이제 중앙 및 지방행정 조직을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중앙과 지방행정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분할을 시킨 거야. 예, 어떤 사람한테 그 권한을 모두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분할을 시켜요. 권한을. 그리고 상호 통제를 해. 그리고 서로 연결망이 없어.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추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금절도 중추원이 뭔가 좀 서로 연결시켜야 돼요. 추미론에서 이제 그 재정을 말자면 제가 말잘못했어요. 중추원과 추미론이 아니라 3사하고 추미론이 서로 연결돼야 될 거냐. 자, 그래서 이제 3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정을 담당하고 추미론 군사권을 강화하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사권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뭔가 군대를 편제하고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3사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냐. 근데 몰라서 왜냐면 이게 다 황제에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황제를 통해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서 간에 어떤 그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또 이렇게 있고 또 3사 재정을 담당하니까 중소문화성이 또 행정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중소문화성에서 행정에 필요한 비용을 3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황제를 통해서 말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능률적이야. 그래서 황제가 유능하면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서로 융합할 수 있는데 그런 황제는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문화성, 추민원 3사가 따로따로 놀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정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뭐냐면 쓰이게 되고 많은 돈이 새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등장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권력을 한 사람한테 집중하지 않고 분할시키고 상호 통제를 하고 서로 간에 연결을 못시키는 식으로 모든 권력을 황제의 독재에 이용했다. 황제의 권력에 집중해서 황제 독재에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복수도 임명해요. 지방 총장관을 중앙이나 이 사람을 복수 임명해. 2명 이상을 임명한 거야. 그래서 2~3명 임명하고 상호 견제를 하는 거야. 예, 상호 견제. 그래갖고 근데 이거는 책임질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좀 비능률성이 이제 상당히 극대화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송대 중앙과 지방행정조직이 이런 그 체제는 후에 이제 명나라에서도 보여요. 명나라 홍무제도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송대 중앙제 지방행정조직처럼 특정한 그 총괄자를 안 두고 이렇게 상호 이렇게 나눠가지고 견제시키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명나라의 어떤 송나라의 관제 시스템이죠. 이런 것도 본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볼게요. 자, 송해 중앙집권적 문신관료 체제는 당의 삼성 육부 체제의 형식만 따온 것이다. 그거는 당의 삼성 육부 체제는 5대에 병용되었고 송해 병용된 5대 제도를 계승했기 때문이다. 먼저 중앙관제를 보면 당 대세에 강했던 재산권을 약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한 조치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중앙관제는 당의 중소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소문화성이라고 있고 행정관 담당을 했고요. 별도의 추민원을 두어서 군사권을 강화했다. 이때 이제 추민원은 그 주로 누굴 임명하냐? 추민원들 구성은 문관들이죠. 문관들을 주로 이제 추민원에 임명을 해요. 그래서 개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사가 있는데 3사는 염철, 탁지, 호부를 관장하는 거야. 국가 재정을 담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에도 이 3사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송나제도를 받아들였지만 호조라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호조 간부가 있기 때문에 세력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근데 송나라에서는 국가 재정을 담당했어. 요 3사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이게 송나라 때 갑자기 나타난 간직은 아니고 당나라 때 중기 이후부터 등장했던 간직이야. 영해직이라고 했죠. 근데 이 영해직이 이제는 중요한 부분의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송나라 때는 정식 그 중앙기구가 돼버린 거야. 예. 자, 그리고 이제 당의 재상이었던 문화시중을 동중서 문화평경사로 이제 격을 낮추고요.
그다음에 부재상격인 창지전설 2명을 둬서 재상의 행정권을 분할했다. 그러니까 재상을 한 명만 두는 게 아니라 재상과 부재상을 갖고 두세 명씩 둬가지고 서로 견제를 시킨 거야. 그리고 지위도 낮추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 임명해서 상호 견제를 시켜서 그리고 뭐냐면 신권을 약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킨 거였죠. 근데 이거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되게 비효율적인 측면. 왜냐면 총책임자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알지 못하니까 책임지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되게 비효율성을 낳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주요 사안에서 재상이 그 상주를 한 것뿐이죠. 재상은 상주만 있고 최종 결정권은 황제가 이제 가지고 있고요. 항대는 황제만 이제 재상을 상대했지만 송대는 재상뿐만 아니라 그 감찰기관이나 여러 관료들도 황제 직접 상대를 해요. 그 주요 정보를 다 듣고 직접 결정을 해버려. 그래서 서로 모든 권력이 모든 정보가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추민호나 삼사나 재정이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그 기관 간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행정기관과 황제에게 모두 집중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지만 한마디로 비능률과 비효율의 끝판왕을 다지는 그런 게 송대의 그 행정 능력, 그 행정 시스템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당대 황제는 재상과 정부를 논하고 재상 위에 관리할 접촉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궁중과 내각의 연결하는 통로는 좁고 궁중의 일은 내각에 전달되지 못하고 내각의 정세 또한 황제에 상달하지 못했다. 자, 여기에서 당의 한간이 발호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송대에서는 정치상으로 각 중요한 문제는 재상이 황제에 상주할 뿐 결정권은 황제에 있었고요. 또 각 기관마다 감찰기구를 설치해서 이를 황제의 눈과 귀를 같이 활용함으로써 황제는 많은 관료로부터 정치 행정상의 주요 사실을 직접 듣고 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관리를 감시하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리 비행을 탐지하는 첩보기관을 뒀어요. 그래서 태종 때 항성사를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정보 정치를 강화했고 송대 관리가 이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항성사의 첩보이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군의 첩보기관을 뒀죠. 오늘 나오는 그 안기부는 이제 항성사고 국내 이제 첩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무사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첩보기관이었던 주마승수를 두어서 그 군의 통태를 감시했다. 주마승수라는 것은 말을 달리고 말을 달려 신속하게 왕에게 이제 왕의 명령을 전달한다. 뭐 이런 뜻이야. 예. 그리고 이제 관리는 재상의 사택을 방문을 금지하고 관리는 자기 출생지에게 인간하지 못하도록 인맥 형성을 철저하게 배제했다. 요거 고려나 조선시대 때 영향을 자료 나왔던 거죠. 분경제고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밑에 개인적으로 만남을 금지시키는 거고 요건 회피제죠. 자, 분경제나 회피제나 다 이거 이제 뭐냐면 어디에 나온 거야? 네. 분경이나 회피나 다 이제 그 송나라제도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도 고려나 조선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런 송의 관료 시스템이나 군대 시스템이 후에 이제 고려나 조선에도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기구를 좀 볼게요. 지방행정기구. 자, 지방행정기구는 중앙집권을 강화한 방향을 조직됐다. 그래서 이제 최고 이제 행정고용은 노를 설치하죠. 15료. 그래서 이 노 중에 상당수가 이제 뭐냐면 강남의 노들이 되게 많아요. 예, 비중이 높고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요. 자, 1료에 총괄하는 장관을 두지 않았죠. 그래서 중앙과 비슷하게 재정, 전운사, 군사, 안무사, 사법, 제철, 현업, 기구를 뒀다. 그래서 이걸 사사라고 하는데 사사. 그건 3사 그 여기 하나 세 개밖에 없잖아. 재정 있고 군사 있고 사법이 있는데 하나는 어디가 있냐? 여기 안 나와 있을 뿐이지 있어요.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염철 전매와 관련된 거야. 염철 전매와 관련된 그 간직을 또 둬요. 이게 재정에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걸 제가 예전에 좀 기억을 해놨는데 까먹었어. 이걸 사사해갖고 염철 간직 제도가 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거기에서 찾았어. 어디야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전 구편에서 찾았어. 그래서 내가 예전 기출문제 거기에 적어놨긴 했는데 하여튼
그 3사가 아니라 4사예요. 예. 그래서 장관을 두지 않고 재정을 전원사가, 군사가 안무사와 사법은 재정호. 그다음에 하나는 염철 관리하는 그런 이제 4사를 뒀다. 그러면 왜 이렇게 특정한 장관을 두지 않고 이렇게 4개로 나눴냐 권한을. 그거는 지방 권한이 이제 지방 장관의 권한을 강화시킨 걸 막기 위한 거죠. 잘못하면 자기한테 반란을 뭐냐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노안의 주, 부나 주, 강, 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이나 이제 군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감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다나 그다음에 차의 전매와 관련된 거야. 이걸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행정기획안이 근데 요게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나중에 행정기구로 바뀌게 되는 거고 군은 이 진이라고 또 하죠. 근데 보면 이제 요 지역도 이제 5대나 당말 때 그 주도 절도사들이 주도했던 지역인데 요 지역에 군인들이 많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나탄 행정구역이 돼요. 예, 이게 이 지역이. 그래서 이제 오늘날만 의정부나 동두천 정도 이렇게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강군을 설치하고 문신 그 지방 장군으로서 지주, 지부, 지약, 지감, 지구를 뒀다. 자, 이걸 좀 이해하려면 이게 지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자의 의미가 뭘까요? 대행하다는 뜻이야. 대행하다. 네, 권한을 대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 지병마사란 말 있죠. 병마사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 이런 거. 원래 이제 이 지주, 그러니까 주에나 부나 감이나 군에 파견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문관 관료들이에요. 문관 관료.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지위가 높아요. 지위가 높고 또 중앙관직을 겸직을 하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중앙관직 겸직하면 중앙관직이 있으면서 행정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데 그걸 해. 왜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얘들은 자기가 중앙 간직을 맡고 어떤 지방 간의 어떤 지방 그 간직을 또 받잖아요. 근데 지방 간직이 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주로 누굴 임명하냐면 하위직 관료들을 이제 임명을 해. 자기 권한 대행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간 그 사람들은 어떤 하위직 관료들이 가는 거야. 예, 하위직 관료들이 가 갖고 실제로 이제 그 실무적 역할을 하죠.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 다 이유가 있어. 왜냐면 얘네들 못 믿죠. 하위직 관료라든지 뭐냐면 가서 지방 장관이 되면 거기에 기반해 갖고 자기 세력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형식상으로는 뭐냐면 중앙의 고관들에게 그런 그 지방관을 임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통제 아래서 또 지방관을 따로 두는 거야. 하급 관료를. 예.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지주, 지부, 지감, 지군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대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이제 송대 지방행정조직은 5대 군벌체제와 당나라 일반 행정체제 그대로 계승했으므로 복잡한 면이 없지 않다. 뭐 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방행정기구도 뭐와 관련돼 있다? 서로 이제 뭐냐면 상호 견제 시스템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 가운데 부와 주, 현은 이미 당대 설치 행정구역이다. 그 대신 이제 군가치는 당막 5대 절도사시의 군사나 그 다음에 장군 혹은 진사, 진장을 둬 군사적 요지를 굴려서 군대에 주둔시킨 군사 요지로서 이곳이 송대 지방행정구역으로 개편된 것이다. 그 지는 군에 비해서 소도시고요. 시는 진과 같은 곳이나 남성에 많이 나타났다. 요 시라는 것은 이제 허시라고 해갖고 지방의 장시가 이제 형성됐던 곳이에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그 뭐냐면 행정구역이 되죠. 예, 이건.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진은 군에 비해 소도시고 시는 진과 같은 곳으로 송대에 많이 나타났다. 그다음에 앞에 감이라는 것이 전매 산업을 감독하는 그 장소였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발달돼서 점차 이제 주변 지역 행정을 가능하게 되어 그 행정구역이 되었다. 자, 그 현 아래에 자치구역이 있어. 이건 향촌리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눈여볼 게 이제 향은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리도 이제 존재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촌이 들어가 있죠. 이 촌은 그다음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해갖고 이제 형성됐던 거죠. 그래서 후한 말에서 위진 남북조. 그래서 원래는 호족들이 여기를 이제 장악해서 이제 촌이라는 새로운 리 대신에 이제 그런 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촌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계승이 된 거야. 물론 촌 자체는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갖고 당 송 때까지 이렇게 연결된 거야. 이게. 자,
향은 당대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당대처럼 이제 그 오백가 일랑 같은 구정이 없고 많은 인호가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것이다. 자, 총과 리는 조세 징수단이었고요. 항비트에 속한 거죠. 자치적인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남성 시대 때는 도구를 설치해서 500 대체 250가를 단위해서 도부종을 두고 무부종 한 명을 뒀다. 그러니까 남성 시대 도부는 중에 자치 행정을 하면서 자치 지역 방어를 했던 담당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여기 이제 뒤에 넘어가면 송대 문신관료직의 특색이 있어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5번이에요. 65번. 네, 첫 번째 인증 65번입니다.